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구동기 제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동기 제어는 실제적으로 그 전동기를 기동을 시켜서 움직이는 그런 어떤 제어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 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구동기, 즉 전동기를 어떻게 보호를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전동기의 운전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 여기서 말하는 운전이라는 거는 정상 운전도 있고요. 점검 운전도 있고요. 비상운전도 있습니다. 정기적 비상운전 같은 것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EN 81-2050을 기준으로 개정된 저희 별표 22에 따르면은 예전과는 다르게 추가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물론 이건 뒤에서 운전 제어 부분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구동기를 제어하는 점검 운전이 하나가 추가가 더 됐죠. 피트 점검 운전이 이제 필수로 설치가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과는 다르게 카상부 점검 운전과 피트 점검 운전 이 두 가지 사항이 필수로 적용됐다는 점은 좀 미리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동기 제어 파트에서 전동기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회전을 방지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적인 기능, 그리고 발열에 대해서 온도가 뭐 많이 올라갔을 때 보호하는 그런 보호들, 그리고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낙뢰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뭐 과전압과 관련된 보호들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동기 제어 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움직이게 하는 그 전동기에 관한 보호와 그리고 움직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오버밸런스율과 관련된 서류를 저희가 제출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오버밸런스율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계 파트 쪽과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오버밸런스율의 차이를 얼만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 계산하는 뭐 최대 안전율이라든지 뭐 권상평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그 하중 자체가 다 변경이 되기 때문에 오버밸런스율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가장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일반 사항들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재원을 적용 사항을 제출하는 부분에 오버밸런스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일단 기본적인 오버밸런스율이 구해진다면 그 오버밸런스율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전류의 차이를 확인을 했을 때 몇 암페어 사이에 들어오는지 설계 근거를 좀 제시를 해주셔도 됩니다.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이 설계 근거 같은 경우에는 이 오버밸런스율로 예를 들어 50%의 오버밸런스율로 설계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뭐 테스트를 해보니 1A에서 2A 사이로 나온다. 뭐 이렇게 뭐 자체 시험 성적서로 제시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가급적이면은 1A에서 2A 사이로 나오게끔 설계를 하시는 게 적합함을 알려드리고요. 요거에 관련돼서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안전성 시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이제 13.2.5.1 전동기의 정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실제적으로 13.2.5.1에 나와 있는 안전 기준은 되게 단순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2에 적합한 전기 안전장치. 이 15.2에 적합하다라는 의미는 뭐 저희 안전 접점이 15.2항인데 15.2항에 따른 안전 접점들을 사용해서 전동기를 정지를 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면 전동기를 구동을 시키려고 하면은 일단 그 메인 마그네트 주 접촉기가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른 뭐 운전 지령을 내려주는 운전 마그네트가 또 살아야 될 거고 그리고 브레이크 개방 접촉기가 또 따로 살아야 될 거고 그래야지만 브레이크가 열리고 전동기가 기동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전동기의 정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안전라인 회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안전라인 회로도를 제출을 해주시는데 이 안전라인 회로도만 제출해 주시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안전라인 회로도에서 안전라인이 끊어졌을 때 전동기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안전회로가 쭉 연결돼 있어서 그게 주 접촉기에 투입되는 전원을 차단한다. 브레이크 전원을 차단한다. 이런 회로도를 통해서 증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안전라인 회로도에 사용되는 안전접점들은 보통 다 15.2에 적합한 안전접점들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15.2에 적합한 전기안전장치에 의해 전동기의 정지는 다음과 같이 제어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전동기의 정지는 다음과 같이 제어되어야 한다라는 내용 자체가 안전라인이 끊어지게 되면 전동기의 정지는 바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전라인 회로도가 그 전동기를 구동시키기 위한 접촉기 또는 릴레이 뭐 이런 부분에 전원 투입을 끊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련된 회로도를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앞에서 포괄적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실제적으로 13.2.5.2항에서부터는 전동기를 구동시키는 방식에 따라서 그 정지를 하거나 아니면 구동시키는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안전 기준을 좀 보시면 전원 공급은 두 개의 독립된 접촉기에 의해 차단되어야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 개의 독립된 접촉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두 개의 독립된 접촉기를 사용하라는 의미는 사실상 이중계를 구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중계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전기 설계에 대부분 안전이 요구되는 부분에는 전부 다 이중계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중 브레이크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독립된 접촉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어떤 하나의 접촉기가 예를 들면 하나의 접촉기가 융착이 됐을 경우에 그 독립된 접촉기 다른 하나의 접촉기가 또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중계를 공급해서 보호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접점은 전원 공급 회로에 직렬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두 개의 독립된 접촉기가 직렬로 연결돼서 하나가 융착되더라도 만약에 그 접촉기에 공급되는 전원이 끊어지면 접촉기 중 하나가 그 개방을 해서 더 이상 기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정지하고 있는 동안 접촉기 중 하나가 주 접점을 개방하지 않으면 늦어도 카의 운전 방향 전환 시 더 이상의 운전을 방지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실제적으로 이 주 접점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포인트거든요. 주 접점을 개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주 접점을 개방했는지 개방하지 않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앞서서 그 말씀드린 저희가 그 접촉기를 사용하는데 KSC IEC 60947-4-1에서 부속서 F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죠. 부속서 F와 KSC IEC 60947-5-1에 사용되는 여기에 이제 주접점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 모니터링 관련된 거는 앞에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에 부속서 F 그리고 5-1에 부속서 L 이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도 적어 드릴게요. 60947-4-1이죠. 60947-5-1이고요. 이렇게 접점을 개방하지 않으면 늦어도 카의 운전 방향 전환 시 더 이상의 운전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감시 기능의 고장 시에도 동일한 하객 결과를 가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모니터링입니다. 주 접촉기에 모니터링 기능이 있어야 하고 그 모니터링 기능이 잘못된 경우에도 정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주 접촉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의 접촉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하나의 접촉기가 융착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접촉기가 한 개, 또 다른 접촉기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조 접점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을 때 이 접촉기가 융착이 됐다고 하면은 요 접촉기 하나는 정상 작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접점에서 정상 작동하고 여기는 융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신호가 일치하지가 않겠죠. 모니터링 신호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니터링 신호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기동 정지를 하게끔 설계를 하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감시 기능의 고장 시에도 동일하게 결과를 가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보조 접점이 잘못되는 경우에도 승강기를 정지시켜야 한다. 예, 이런 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모니터링 회로 조건이 기동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 네, 이거를 의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는 만약에 두 개의 독립적인 접촉기를 사용했다고 하면 그 독립적인 접촉기에 의한 회로도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회로도에서 두 개의 독립적인 접촉기가 어떤 것인지를 저희한테 회로도로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밑에다가 첨부 도면에 설명을 추가해 주시는 것도 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다음은 13.2.5.3.1 워드 레오나드 방식 구동 전동기 이제 고전 소자인데요. 실제적으로 EN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에서 100년 전부터 계속 개정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고전 소자와 관련된 내용들도 EN 코드에는 다 담겨 있습니다. 물론 저희 나라에서도 뭐 사용하는 고전 소자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런 고전 소자에 공급되는 발전기의 여자 두 개의 독립된 접촉기는 다음 중 하나를 차단해야 한다. 이런 기능을 만족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설계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안전기 기준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두 개의 독립된 접촉기의 기능을 저희한테 회로도로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 같은 경우에는 전동 발전기 폐회로 나는 발전기의 여자, 다는 발전기의 폐회로 및 발전기의 여자. 이 고전 소자에 의해서 독립되는 것들은 이 발전 역할도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동기 역할도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로도를 제출을 해주시고 설계했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가 정지하고 있는 동안 접촉기 중에 하나가 주접점을 개방하지 않으면 늦어도 카의 운전 방향 전환 시 더 이상의 운전을 방지해야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니터링 회로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네, 워드 레오나드 방식 구동 전동기 정지 소자입니다.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거는 고전 소자이고요. 다음은 이제 정지 소자에 공급되고 제어되는 발전기 여자와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좀 드리면은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워드 레오나드 방식 구동 전동기 설계를 하실 경우에는 두 개의 독립적인 접촉기를 사용을 하고 개방되지 않은 경우 구동 불가. 감시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모니터링이죠. 그리고 전기 소자 내에 에너지 흐름을 막는 제어 장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스위칭 소자로 저희가 인정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정지 시간에 에너지 흐름을 막는 것을 검증하는 감시 장치 이게 뭔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CT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류의 흐름을 감지해서 실제적으로 엘리베이터는 정지를 하고 있는데 구동기를 기동시키는 전류가 흐르게 된 경우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해서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말하고요. 발전기 내에 잔류전류가 있는 경우 전동기 구동을 방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전기 내에 잔류전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감시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죠. 네, 이런 것들을 회로도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씨발 진짜. 정지 소자에 의해 제어되는 전동기 회로도입니다. 네, 정지 소자에 의해 제어되는 전동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에너지 흐름을 막는 정지 소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감시 장치가 있어야 되고 모든 그 흐르는 전류를 차단하는 접촉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전부 통괄적으로 컨트롤하는 메인보드가 따로 있고요. 이 메인보드의 역할은 구동 지령을 인버터 쪽에 주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 에너지 흐름을 활성화시켜서 실제적으로 전류를 흘리죠. 전류를 흘리게 되면 이 감시 장치에서는 전류가 제대로 흐르는지 확인을 한 후에 뭐 안전 라인 이상이 없을 때 메인 접촉기가 구동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 구동기가 구동되는 그런 방식이죠. 만약에 구동 지령을 주지 않게 됐는데 이 전류의 흐름이 감지가 된다. 그러면 EM 마그네트를 차단을 시키고 MC를 차단시키는, 그래서 구동기가 기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또 구성을 하게 되시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요한 건 이 안전 라인이 좀 중요한데, 이 안전 라인 회로도가 좀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밑에도 좀 확대를 해서 다시 만들어 놨고요. 네, 여기를 좀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동기 회로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 안전 라인은 다 비접점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전 라인이 전부 살아 있을 때만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왔을 때 일단 여기에 보시면 여기 CDS가 이제 홀더와 카도하고요. HDS는 이제 홀더들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이제 1F에서부터 NF까지 되어 있는데 이건 홀더와 관련된 라인들을 쭉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이 홀더와 마그네트인데, 이거는 이제 홀더들이 전부 살아있을 때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서 홀더 마그네트에 전원을 투입을 하게 되고, 전원을 투입하게 되면 홀더 마그네트가 삽니다. 살게 되면은 카도어 스위치가 전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고, 여기가 이제 MC 쪽과 브레이크 쪽에 전원을 투입해서 살게 되겠죠. 물론 이것들은 이제 메인 마그네트가 기동을 하게 되면 작동을 하게 되는 마그네트들이고요. 이렇게 보통 구성을 하시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MC와, 그러니까 메인 마그네트와 브레이크 마그네트의 접점을 살려주는 이런 부분들을 안전 라인이 끊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가바나 과속 조절기죠. 가바나 스위치가 차단이 된다고 하면 이 회로 자체에 들어가는 전류가 차단되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마그네트들이 기동이 불가가 되겠죠. 물론 이 홀더와 마그네트를 포함해서요. 이렇게 운전을 제어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안전 라인을 만약에 지금 여기 UFL, DFL인데 여기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입니다. 만약에 여기 병렬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된다면은 요게 만약에 DFL이라고 여기가 없고 DFL을 여기다가 설치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UFL이 차단이 된다거나 DFL이 차단이 별도로 각각 됐었을 때 이 안전 라인은 전류가 흐르는 상태가 되죠. 연결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안전 라인을 설계하시는 기본 요건이라서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MCS1, MCS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촉기를 감시하는 그런 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브레이크 마그네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주접촉기를 두 개를 사용했다고 하면 주접촉기 두 개를 감시하는 어떤 그런 게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접촉기가 하나라고 그러면 주접촉기가 하나라고 그러면 요거 하나는 없어도 되겠죠. 없어도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컨트롤 패널에 들어가는 이제 신호 포트들을 의미하고요. 실제적으로 이 비접점으로 연결이 된 경우에 아까 감시 장치가 동일하게, 그러니까 고장이 나더라도 감시 기능을 못 하더라도 기동이 정지돼야 한다이기 때문에 일단 비접점, 그러니까 페일 세이프티 기반으로 설계를 하게 된 거고요. 만약에 고장이 나가지고 운전 시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신호가 도통이 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에러를 띄워서 구동기를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의미하죠. 물론 MCS1과 MCS2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이제 직렬로 연결이 돼 있죠. 직렬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MCS1이 융착이 발생을 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컨트롤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신호는 정상 작동을 하고 있다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MCS2가 멀쩡하기 때문에 움직일 때는 떨어지고 움직이지 않을 때는 붙어 있고 이런 동작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MCS2가 붙었다 떨어졌다를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MCS1이 잘못돼서 융착이 돼 있어도 그 감지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MCS1과 MCS2를 별도로 구성을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컨트롤 패널이 이렇게 있으면 MCS1, MCS2, 1번, 2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은 별도로 감시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가 고장이 나게 되면은 이미 두 개의 신호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에러를 띄울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컨트롤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뭐냐면 이 감시 기능의 고장, 이 두 개가 모두 다 여기 같은 경우에 직렬로 연결한 경우에 이 두 개가 모두 다 고장나서 아예 감시 기능 자체가 작동 안 될 때에만 그 고장이나 아니면 수리에 관련된 내용을 띄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구성을 하시게 되면 한 개만 고장나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설계는 두 개로 나누어서 설계를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플로우 차트를 넣었어요. 플로우 차트를 넣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융착 모니터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융착 모니터링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은 이 MCS1과 MCS2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다음은 13.2.6 제어 장치 및 감시 장치입니다. 이건 뭐 안전 기준을 좀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2.5.3.2 나 또는 13.2.5.4 나에 따른 제어 장치 및 13.2.5.3.2의 나 또는 13.2.5.4의 나에 따른 감시 장치는 15.2.3에 따른 안전 회로에 구성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장치는 15.1의 규정이 13.2.5.4 가와 비교해 충족되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모니터링이나 감시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안전회로에 굳이 연결할 필요가 없다라고 안전기준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그 제어 장치를 감시하기 위한 감지 장치라든지 아니면은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구동을 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감시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전 회로에 포함시켜서 설계를 하시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 라인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물론 여기 중간중간에 이제 스위치, 안전 스위치들이 다 있겠죠. 다 있는데 이 스위치들이 정상 작동을 하는지 이렇게 감지를 하는 뭐 모니터링들을 설치를 하실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에 당연히 이제 전압을 줄이는 뭐 그런 뭐 다이오드나 뭐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될 거고, 그래서 뭐 LED를 여기에 LED 조명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여기 신호를 받는다거나 뭐 이렇게 설계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시장치에 안전회로에 포함시켜서 설계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단 이런 감시장치가 설계가 사실은 이거 어떻게 보면 병렬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안전라인 회로는 이렇게 쭉 흘러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감시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점퍼가 돼가지고 흐를 수 있다.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컨트롤하는 제어 장치 및 감시 장치에 관련된 회로도는 반드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감시 장치, 특히 감시 장치 회로도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포함을 해주셔가지고 안전 회로가 직렬로 연결이 돼 있고 어떤 이런 제어 장치 및 감시 장치의 회로에 의해서 안전 장치가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동이 될 수 있는, 즉 의도되지 않은 움직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회로도를 제출하셔야 되고 그 회로도에 따른 설명을 포함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13.2.7.1과 13.2.7.2 전동기 구동시간 제한장치 작동시간입니다. 사실상 13.2.7.1 같은 경우에는 전동기가 그냥 이렇게 실제적으로 칸은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 전동기가 혼자서 전동기만 회전하고 있는 경우에 그 부분 전동기의 보호를 위해서 공회전을 감시해서 그 전동기에 투입되는 전원을 차단을 하게끔 이렇게 설계를 하라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13.2.7.2 같은 경우에는 전동기 구동 시간 제한 장치에 설정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가가 있고 나가 있습니다. 전동기가 기동하는 시점에서 구동기가 회전하지 않을 경우, 구동기가 회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카와 구동기의 관계를 볼 때, 뭐 하중이 많이 실려서 하중도 많이 실리고 구동기와 그 매닫는 장치 사이에 압력이 너무 커서 구동기가 회전을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카에 하중이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 하중 자체가 그 구동기 쪽 그 매닫는 장치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카가 이렇게 있고 1대1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동기가 이렇게 있고 뭐 여기는 뭐 디플렉션 시버가 있고 여기는 카운터가 있을 텐데, 이 카에 하중이 너무 많이 실리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 구동기에 이 부분에 가해지는 압력이 올라가게 되겠죠. 압력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걸 돌리기 위한, 회전을 시키기 위한 힘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회전을 시키기 위한 힘이 많이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이 구동기가 자체가 가진 토크가 있습니다. 토크 값이 있는데, 이 토크 값으로 구동을 시킬 수 있는 정도의 압력이 아닌 거죠. 그걸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동기는 회전하지 않는데 실제적으로 이 구동기를 회전시키기 위한 전류는 계속 투입이 되겠죠. 왜냐면 기동 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전동기가 고장이 나거나 망가질 수가 있고, 뭐 발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뭐 열화로 인한 소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움직임 신호가 들어왔는데, 운전 신호가 들어왔는데 구동기가 회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동기에 투입되는 전원을 차단하게끔 이렇게 설계를 하라라는 의미고요. 카 또는 균형추가 하강 방향으로 운행 중 장애물로 인해 정지하여 로프가 권상도로에서 미끄럼이 발생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뭐 카에 하중이 많이 실려서 뭐 구동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장애물에 의해서도 구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나에서 설명하는 같은 경우에는 카가 밑으로 하강하는 와중에 좀 가정을 해보면 추락방지 안전장치가 있는데, 이 추락방지 안전장치가 작동을 해가지고 카가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실제적으로 레벨은 여기가 레벨이고 여기가 레벨이라고 하면 딱 중간에서 멈춘 거죠. 중간에서 멈췄을 때 원래는 추락방지 안전장치도 작동을 하게 되면 안전라인이 차단되어서 구동기를 정지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만약에 추락방지 안전장치가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라인이 차단이 안 됐다거나, 아니면 추락방지 안전장치가 작동했다기보다는 어떤 뭐 물건 같은 게 끼어서 밑으로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구동기는 최소한 2층에 카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신호를 줄 겁니다. 왜냐하면 운전 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전동기에 소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의 조건에 만족을 하는, 물론 이거는 카가 내려가는 거를 예를 들었기는 한데, 뭐 상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작을 하게끔 설계를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이런 경우에 전동기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회로도만으로 설명을 해주시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신호를 통해서 프로그램에서 제어반 컨트롤 CP 컨트롤에서 착상 신호와 전동기 운전 신호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정확하게 착상이 됐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기동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 이 프로그램이 CP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거는 회로도라기보다는 프로그램 상에서 컨트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프로그램 어떤 기능에 관련 설명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플로우 차트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네,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3.2.7.2항 같은 경우에는 전동기 구동시간 제한 장치는 다음 두 값 중 짧은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시간에 작동해야 한다. 이 얘기인 즉슨 두 가지를 전부 만족을 해야 된다입니다. 두 가지를 전부 만족을 해야 된다고. 가와 나가 있습니다. 가와 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전부 만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죠. 45초가 적용됐을 때와 전체 주행시간 플러스 10초가 적용됐을 때죠. 만약에 전체 주행시간이 50초다. 그럼 플러스 10초를 하게 되면은 60초가 되겠죠. 이렇게 60초가 되게 되면은 이 45초와 60초 중에 더 짧은 시간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 맥시멈 값은 45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 작동 시 전체 주행 시간이 10초, 다만 전체 주행 시간 10초 미만일 경우, 예를 들면 전체 주행 시간이 뭐 5초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5초일 경우에는 계산을 해보면은 15초가 되겠죠. 15초가 되는데 두 개 중에 짧은 시간을 하게 되면은 15초로 원래는 세팅이 돼야 되는데 안전 기준에서는 20초로 세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 다 만족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이 그 구동 시간 제한 장치는 20초에서부터 50초 X라고 하겠습니다. 시간을 45초 45초 사이에 존재해야 됩니다. 네. 이 사이에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경우가 발생을 한 경우에 예를 들면은 실제적으로 전체 주행 시간이 50초 같은 경우에는 45초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전체 주행 시간이 50초이기 때문에 45초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주행 중간에 5초를 남겨놓고 구동시간 제한 장치가 작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중간에 어떤 별도의 그 층 감지라든지 뭐 주행 시간을 리셋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뭐 별도로 필요하겠죠. 만약에 그렇게 설계가 되신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포인트에 보시면 점검 운전 및 정기적 비상운전일 경우는 제외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구동 시간 제한 장치 같은 경우에는 정상 작동을 할 때 전동기를 보호하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점검 운전은 수동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정기적 비상 운전도 마찬가지로 수동으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구동기의 회전을 확인을 하면서 다 기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기준에서도 전동기 구동시간 제한 장치의 경우 점검운전 및 정기적 비상운전의 경우에는 적용을 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플로우 차트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관련된 내용을 말로써 설명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요거는 뭐 회로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어떤 착상이라든지 뭐 감지, 기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한 회로도 정도는 첨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플로우 차트로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 전동기 구동시간 제한 장치의 초를 설정하는 방법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그거는 13.2.7.3에서 이 수동 재설정에 의해서만 가능해야 한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정상 기동 시에 권상기에 그 구동시간 제한 장치가 작동을 해서 정지한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너무 그 토크를 초과한 양을 실어서 실제적으로 기동 신호는 들어왔지만 카가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이제 하강 중에 어떤 게 걸려가지고 전동기는 계속 회전을 하고 권상기는 회전을 하고 있지만 카가 내려가지 못하는 경우 등 정상 작동 중에 일어난 어떤 문제점에 의해서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유지관리업자가 현장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예, 해결하고 그 다시 복귀가 되게끔 요런 그 매뉴얼과 절차를 가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 수동 재설정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통상적으로 이제 고장 잠금이라고 합니다. 고장 잠금 기능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어차피 정상 운행을 시키게 되면 또 다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고장 잠금을 통해서 수동으로 재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는 이제 매뉴얼이나 뭐 이런 것들로 제시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 매뉴얼 상에 전동기 구동시간 제한 장치가 작동했을 때 어떻게 복귀시키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매뉴얼 간단하게 매뉴얼을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아까 말씀드린 그 전동기 구동 시간 제한 장치의 시간과 관련된 내용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요거는 전동기 구동 시간 제한 장치가 우선순위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어,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13.2.7.1항을 참조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점검운전 또는 정기적 비상운전, 즉 수동운전 유지 관리 하시는 분이 개입해서 운전하는 수동운전 상태에서는 구동시간 제한 장치가 카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즉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인즉슨 정상 작동할 때에는 고장 점검도 해야 되고 작동을 해야 되지만 수동운전, 즉 점검운전이라든지 정기적 비상운전의 경우에는 유지 점검자가 있기 때문에 그 유지 점검자가 확인해서 그 정지를 시키거나 기동을 시키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동기 구동 시간 제한 장치는 감지할 필요는 없다. 사실상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점검운전 속도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0.63m/s로 적용을 많이 하는데 정상 운전보다 많이 낮은 속도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움직일 때 40초에 다음 층까지 모두 갈 수 있는 승강기가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수동운전으로 다음 층까지 갈 때는 40초 이상이 소요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점검운전 속도가 낮기 때문에 정기적 비상운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점검운전 또는 정기적 비상운전 시에는 구동시간 제한 장치가 작동하지 않게끔 프로그램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거는 플로우 차트에 같이 설명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14.4.1 전기설비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전기설비 보호에 대하여 KSC IC 6020서-7.1에서 7.4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7.1에서 7.4가 뭔지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이 7항 같은 경우에는 고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장치에 대한 보호에 대한 내용이고 7.1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항, 7.2 같은 경우에는 과전류, 7.3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보호고 7.4항 같은 경우에는 과전압에 대한 보호거든요. 뭐 서지라든지 아니면 락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보호 수단을 구비를 하고 계신지를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7.1항에 따른 일반 사항에 대해서 거기 한번 그 표준을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명시를 해주시면 되고 물론 회로도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말로써 설명을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당연히 근거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로서 설명하시는 데는 한계가 있으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회로도에다가 표시를 해놓으신 다음에 만약에 과전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과전류 차단기가 작동을 한다. 과전류 차단기는 회로도상에 어디 있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죠. 회로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과전류 차단기가 이렇게 있다. 이 과전류 차단기가 실제적으로 과전류가 흐를 때 보호를 한다. 보호 조치. 이래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 7.1부터 7.4항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승인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각 전동기에 대해 과열에 대비하는 전동기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사실 과열에 대비하는 전동기의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방법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온도 센서를 설치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온도 센서를 설치를 해서 이게 메인보드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전동기 온도를 제한을 할 수 있겠죠. 뭐 통상적으로 뭐 한 130도를 제한을 한다거나 뭐 그게 안 되면 뭐 그게 아니라고 하면 뭐 90도를 제한을 한다거나 이렇게 뭐 설정을 통해서 130도나 뭐 90도나 뭐 이런 설정을 통해서 메인보드에서 그 설정 값이 초과를 하게 되면은
이 전동기의 운전을 정지하게끔, 물론 이런 것들은 안전 라인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즉시 정지하실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 마지막 예를 들어서 운행 중에 130도는 좀 많이 높으니까 90도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하면 정상 운행 중에 한 87도 정도가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90도에 도달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 90도에 도달하게 되면은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버틸 수 있는 온도들이 다 있습니다. 뭐 90도, 130도, 155도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이런 버틸 수 있는 온도까지 도달하기 전 미니멈 기준으로 보통 세팅을 하시겠죠. 왜냐하면 전동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팅치에서 도달했다고 해도 전동기가 바로 망가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세팅치에 도달한 경우에 정상적으로 그 최종층까지는 서비스를 한 후에 과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에러를 띄우면서 더 이상 기동을 하지 못하게끔 뭐 보통 이런 설계를 많이 하십니다. 네. 온도 센서를 이용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정기적인 어떤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 구동기라는 것 자체가 어떤 코일을 감아가지고 그 안에 이제 전자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류를 넣음으로써 이제 회전을 시키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면 코일의 온도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메인보드에서 이런 온도 센서를 통해서 검출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투입되는 전류를 통해서 검출을 한다.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MC하고 인버터밖에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CT 같은 것들도 여기 CT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죠. 이렇게 CT도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흐르는 전류 원래는 여기 요쯤에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그렇습니다. 그럴 데가 없어가지고 CT 같은 경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걸로 검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인버터 내부 온도 검출 입력도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 과열이 많이 되는 부분이 인버터의 이제 스택이라든지 아니면 구동기라든지 아니면 그 제어반 상부에 있는 어떤 그런 제동 저항 장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열을 많이 받는데 실제적으로 인버터에서 전류가 흘러가기 때문에 인버터가 먼저 과열된 경우에는 구동기를 정지시킬 수 있게끔 설계를 하셔도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류치로 검출을 하셔가지고 구동기가 과열되지 않게끔 보호를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정상 운행 자동 복귀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상 및 포지티브 구동 방식입니다. 온도 감지 장치가 설치되는 경우, 설치가 돼야 되죠. 설기의 온도가 초과한 경우입니다. 초과한 경우, 승객이 카에서 내릴 수 있도록 승강장에 정지되어야 한다. 네, 최종 서비스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 가장 가까운 층에 정지를 하든지 뭐 제조사의 선택인데 안전 기준에서는 일단 카에서 내릴 수 있도록 승강장에 정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상 운행으로의 복귀는 충분한 냉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 운행으로 복귀가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복귀가 가능하게끔 설계가 된 것들은 실제적으로 고장 잠금 기능을 갖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엘리베이터가 운행 중에 전동기가 과열이 됐습니다. 과열이 되면 가까운 층에 정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 카 안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이 가고자 하는 층까지 서비스를 하든지 뭐 그건 이제 제조사에서 설계하시기 나름인데 그렇게 설계를 하신 연후에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마치고 정지해서 카에서 내릴 수 있게끔 서비스를 마치고 그리고 정상 운행으로 복귀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복귀의 시점은 충분히 냉각된 시점으로 잡으실 수가 있죠. 근데 이 기준을 좀 설정을 여러분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0도로 설정이 돼 있었다. 90도로 설정이 돼 있었는데 90도에 도달해서 정지를 했습니다. 근데 89도가 정지를 해가지고 89도로 떨어졌어요. 근데 다시 기동을 하게 되면 90도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 충분히 냉각은 제조사에서 뭐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설정치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어떻게 복귀가 되는지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문구로 설명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에 뭐 설명을 해주시는 방식에 대해서는 뭐 제한을 저희가 두질 않습니다. 다만 이 서류를 봤을 때 객관적인 관점에서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게끔 서류를 작성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